마지막 파트로는 이제 3파트인데요. 정조가 이제 사망한 후에 김홍도의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아주 무력감에 빠졌죠. 왜냐하면 모든 것에서 다 쫓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정조하고 가까웠던 사람, 그 밑에 사던 사람은 다 쫓겨나게 되죠. 뭐 정약용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궤도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주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도 상의하고, 그렇게 장원이란, 그 이제 자기 그 동료 화가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평생지를 보여달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우울에 빠져 있으니까 평생지라는 건 내가 평생 동안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걸 이제 남겨놓은 그런 글이죠. 그래서 김희연이 음악과 그림에 빠져 학문을 소홀히 할 것을 우려해서 함께 학문을 이루자는 마음을 담은 글입니다. 학문을 함께 하자는. 이래서 이걸 보고 나서 그 내용들이 이제 뭐 해야 할 일, 보물로 여기는 책들, 풍경들, 모임들, 여러 가지 해야 될 행사들, 공부할 내용들을 적혀 있는데 그걸 보고는 돌아오는 길에 삼공불안도를 구상을 하게 됩니다. 삼공불안도라고 하는 건 그 자기의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삼정승, 삼공이라고 하는 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하다. 삼정승의 그런 벼슬을 가도 바꾸지 않겠다. 그만큼 이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죠. 그죠? 그 마음을 그림으로 남겨놓은 겁니다. 이게 이제 삼공불안도입니다. 제일 우측에 이제 집이 있고 자연에서 점차 그 정승들의 집으로 향하는 이런 건데 그 세 가지가 다 그림이 남아있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삼공의 이런 정승의 생활을 부러워하지 않고 자연과 더불어 살겠다 이런 겁니다. 또 담매도를 그리는데요. 정조가 굉장히 매화를 사랑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매화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정조를 생각하면서 담매도를 그렸는데 이것도 아마 매화 그림 중에서는 최고의 담매화라고 부릅니다. 이 그림입니다. 담매화. 정조가 사랑했던 매화를 마음속에 두고 정조 대왕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매화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도서원 그 자비대령 화가들이 이제 와서 같이 좀 활동을 하면 어떻겠냐 이런 걸 하는데 이미 그때는 어떤 자격이 아니라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런 자리죠. 자비대령 화가 이런 건데 그게 되려고 그러면은 또 시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좀 딱한 입장이 된 거죠. 그죠? 그냥 선별서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 시험장에서 주제를 내면 그 주제에 따라서 그림을 그리고 후배 화가들하고 경쟁을 해서 통과가 돼야 자비대령 화가가 될 수 있는 순위가 매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엄청나게 자존심에 상처를 받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동갑내기들 문인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이런 기회는 같습니다. 검은 거 타면서 흥을 돋우기도 하고 1804년에 시장기마도라는 그림을 그리는데요. 이건 두보의 시에 나타나는 그 시를 주제로 해가지고 거기에 나타난 하지장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술을 많이 마셨던 사람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비틀거리면서 말을 타고 있는 이런 장면인데 그걸 연장을 해서 지장이 이제 그 술꾼의 이름이죠. 지장기마도. 지장이 말을 타고 있는 그림이다.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 이문 박유성이 말이 이제 이 위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자세가 불안하니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말에다 힘을 주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렸던가 봐요. 그랬더니 보물의 생각까지도 담아내는구나. 필선이 따로 없다. 신선이 따로 없다. 이런 평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그림입니다. 이제 취한 하지장이 타고 있고 말이 하는데 말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사람을 이 장면을 그림으로 그렸다는 거예요. 또 회갑을 가지면서 벗들하고 모여서 같이 놀고 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에 대해서 시도 짓고 화제도 달고 또 화제를 하면 그걸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니까 그림과 시와 글이 같이가 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문인들의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주 멋있는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송하한담도 남산한담입니다. 같이 얘기를 하면서 시를 읊기도 하고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그 장면을 또 그림으로 그리고 또 글씨도 남아있잖아요. 그죠? 저 글은 이제 어떤 내용이라는 걸 글로 담아가지고 남겨놓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05년 늦가을에 병을 좀 앓았던가 봐요. 이인문, 박유성 이제 친구들이 병문 한 차 들리고, 홍도는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몸도 불안하고 아프고 이래가지고 죽음이 좀 다가오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던 것 같습니다. 추성부도라는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이제 호암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 추성부라는 게 또 과거 중국의 구양수라는 그 시인의 작품이에요. 시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시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시를 그림으로 그린 거죠. 저때 이제 호를 쓴 건 취하사, 술에 취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실제로 그리진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중국 최고의 시인과 조선 제일의 화가가 만난 이 작품이 추성부도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입니다. 그 추성부의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시의 영감을 받아서 그림으로 남겨놓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김생원이란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데 자기가 그린 그 추성부도를 누구한테 전하고 그림을 팔았던가 봐요. 그때는 사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었던 때입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 정도로 어려웠던 때예요. 그래서 추성부도를 팔아서 받은 돈을 가족들한테 전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묘 등 이런 간단한 보따리를 싸서 아들에게 전달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연록이죠. 사랑하는 아들 로가 보아라. 이 월사금을 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너희 훈장께 월사금을 보내지 못해 한탄스럽다. 정신이 어지러워 이만 줄인다. 1805년 1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확하게 그 후에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기록이 없어요. 1805년 12월 19일에 이게 마지막 편지인데 이 편지가 있으니까 1806년경에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그림이 연불서승도입니다. 노승의 뒷모습입니다. 아주 경건하고 속기가 없고 이랬는데 이게 아마 자화상, 자기의 마지막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 합니다. 이 그림입니다. 노승이 뒷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게 아마 추측컨대는 단원이 남긴 마지막 그림이고 연불서승도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극락정토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연꽃 위에 연꽃을 든 노승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형태의 해체, 형태가 무너지고 재구성이 되고 구조가 그죠. 구조가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무의 경지에서 노는 그림이다. 무의 경계가 없다 이런 거죠. 모든 사물에서 자유로워지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단원이 돌아간 후에는 아들이 이제 그 아버지의 서첩과 찬문은 그 그림에 대한 평들이죠, 그죠? 그래가지고 유첩으로 만드는 유품을 모아가지고 첩으로 만든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아버지 친구들 한테 이제 발문을 받고 자기 아버지의 글씨와 그림에 대한 평을 다 받고 시와 문을 모아가지고 서첩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1818년 그러니까 단원이 죽고 나서 12, 13년 후에 아들이 단원 유목첩을 만듭니다. 아버지 그림하고 그림에 대한 동료, 친구, 선배들의 그런 느낌, 소감을 적은 거. 그래서 못난 아들 양기가 삶과 꿈이다.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정조 때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가 정조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는 아주 어려운 생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화가로서 그런 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면은 초기에는 스승한테서 정말 그 강상이라는 스승이 계시지 않았으면 김홍도가 자기의 천재성을 그렇게 완전하게 발휘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김홍도의 천재성을 한눈에 알아보고 끝까지 도와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스승입니다. 그죠? 다른 선생도 소개를 해주고 공부하는 방법 이걸 다 했죠. 그죠? 배웠고 또 정조의 관심과 사랑, 어진, 신선화, 풍수가 모든 분야의 그림을 다 직접 명령을 내렸죠. 그죠? 그래가지고 또 홍도가
자기의 그런 그 재능을 정말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그림에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정조가 직접 내렸었죠. 그죠? 말년에 와서는 농촌 전원들 자연생활, 그다음에 한국적인 정서와 정치가 직계배인 일상의 모습이죠. 그죠? 또 서영화풍이 도입이 됐죠. 그죠? 중국 갔다 와서. 그래서 이제 이런 김홍도의 그런 화풍이 아들한테, 아들도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 후에 오는 많은 화가들한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면에서는 정말 뛰어난 조선 제1의 화가였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핵심 사상이죠. 제가 여태까지 쭉 제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주제는 굉장히 많지만 그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사상은 대극의 합일이에요. 대극의 합일. 통섭적인 거 핵심 사상입니다. 소리를 그린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에서 소리를 듣는다. 소리와 보고 듣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 그림을 통해서 왕과 백성이 하나가 되는. 왕은 왕이고 왕이 백성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백성들의 삶을 직접 나가서 계속 간혹 보기도 하지만 늘 그럴 수는 없으니까 삶을 보고 백성의 민심을 파악하는 인간과 자연, 종교적인 것과 예술적인 것, 그다음에 중국화와 조선의 화기, 중국화를 가지고 공부를 했지만 조선 특유의 조선화를 독립을 시킨 거죠. 그죠? 또 말년에 가서는 서양 미술과 조선 미술의 합일이 일어나고 음악과 미술, 모든 악기에 아주 뛰어난 악기를 다 그림으로 남겨놓기도 하고 음악과 미술, 예술을 관통하는 거죠. 그죠? 시서화의 합일, 조선의 화선, 그림에서의 신선이다. 국화, 나라의 화가다. 나라를 대표하는 화가다. 이런 말을 듣던 사람이죠. 형태의 해체.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구조를 가진 이런 형태를 그리다가 나중 가서는 형태가 해체되기도 하고 재구성이 되기도 하고 형태의 구성과 해체와 재구성 이게 하나가 된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걸 했지만 궁극적인 그런 핵심적인 사상은 여러 가지 대극적인 이런 가치들이 하나가 된 사상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